안녕하세요. 저희 알고리즘 잡스 세 번째 생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저희가 시작한 지 세 번째가 됐는데요. 반대로 이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3주가 안 남았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세 번째가 되면서 제가 날짜를 계산해 봤더니 이제 3주가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시험 당일날 그동안 이제 열심히 준비해 오셨던 학습했던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시험장 가실 텐데 시험장 가서도 이제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좀 필요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손진호 대표님 모시고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그동안 저희 알고리즘 잡스의 수강생들 데이터들을 쭉 분석해 봤을 때 시험장 가서 꼭 조심해야 될 또 실수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 그런 것들만 한번 정리해서 오늘 손 대표님 모시고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대표님 그 당일날 가서도요. 네,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해도 실수하는 경우들이 좀 많죠. 있죠. 네. 주로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네. 잘 알려드리기 위해서 잘 준비를 했고, 네. 이렇게 저희가 꼽은 최악의 실수 한 네 가지 부분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최악의 실수는 음. 되게 실력과는 좀 무관하게 이제 정말 이 실수로 인해서 점수를 못 받는다 그런 억울한 상황이 나오는 것들을 말하는데, 네. 자, 첫 번째는 이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구현 실수입니다. 네. 네. 그래서 구현 실수라고 하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배열 범위 또는 초기화 그리고 이제 예외 처리 세 가지를 제가 꼽아봤습니다. 네. 이제 구현 실수라고 하면 이제 코딩을 구현하시면서 로직과 알고리즘과는 무관하게 특정 부분을 지나친다던가 네. 사소한 부분을 간과해서 답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들을 말하고요. 네. 네. 그래서 배열 범위부터 하나씩 말씀드리면 네. 우선 예를 들면 배열은 100칸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한 50칸을 만든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배열 범위를 잘못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제 케이스가 만약에 10칸이었다. 그건 잘 네네.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100칸의 테스트 케이스가 나오면은 동작하지 않는 거죠. 어. 그런 것처럼 배열 범위에 대한 이슈가 하나가 있고요. 네. 네. 두 번째는 초기화인데 이 컴퓨터를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다 보니까 이제 이 초기화에 대한 이슈가 되게 큽니다. 왜냐하면 네네네. 컴퓨터는 자연스럽게 어떤 값을 조정한다거나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하나 다 저희가 특정 구문에 의해서 이제 잘 초기화를 해놔야지 이제 프로그램이 문제없이 돌아가는데 그런 것들 간과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초기화에 대한 이슈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이제 예외 처리인데요. 네. 예외 처리는 여러 가지 예외 처리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예외 처리는 문제에 특정 답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네. 마이너스 1을 출력해라 이런 것들을 다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꼼꼼하게 챙기셔서. 네. 근데 이런 것들 안 해주시면 음. 테스트 케이스가 50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한 개가 틀려서 음. 점수를 못 받는다거나 이런 되게 아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렇죠.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구현 실수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좀 공휴일에 지금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리고 시간이 8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막 들어오고는 계시는데 초반 시작할 때 좀 많은 분들이 안 들어오셨었어요. 그래서 지금 앞부분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저희가 S사 코딩 테스트 당일날 꼭 이것만은 실수하지 마셔야 될 부분들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손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게 배열 범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초기화를 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예외 처리 부분에서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잘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생방송 알람이 안 떴나 본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초반 보니까 네. 다시 한번 제가 그러실까요? 네, 천천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지금 알림창이 안 떠서 지금 자발적으로 지금 생방송을 접속하셔서 시청하시는 분들만 지금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천천히 손 대표님께서 예. 죄송하지만 네. 다시 한번 저희가 시험장에서 꼭 조심해야 될 하지 말아야 될 실수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시 시작해 주시죠. 자, 이제 소프트 역량 테스트 최악의 실수만 꼽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봤고요. 이 최악의 실수를 꼽은 기준은 많은 분들의 어떤 1회1회에서 시험이 어려웠어요 했을 때 되게 실수였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네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한 4가지 맥락에 준비를 했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구현 실수입니다. 그래서 배열 범위 저희가 배열을 주로 이제 선언을 할 때
얼마만큼의 공간을 쓸지를 정의를 하는데 그렇죠. 이때 예를 들면 100칸이 필요한 100칸, 뭐 1000칸이 필요한 1000개의 배를 선언하겠죠. 네. 근데 그때 이 주어진 값을 보면서 이 배열 범위를 적절하게 선언하셔야 되는데 좀 주어진 값보다 모자라게 선언하신 분들이 계세요. 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예를 들면 뭐 100칸이 필요한데 50칸을 만드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좀 어려운 배열 범위 실수인데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이 탐색을 하다 보면은 네. 상하 좌우를 검색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이제 99번지에서 오른쪽 번지 저희가 이제 조회하게 되면 100번지가 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놓치셔가지고 배열을 예를 들면 0칸부터 99칸까지만 선해 놓으면은 네. 100칸이라는 조회하지 않은 부분을 저희가 이제 조회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선언하지 않았던 공간을 쓰는 거기 때문에 좀 이제 런타임이라든가 배열 참조 오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배열 범위를 좀 조심해 달라. 네, 네, 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초기화인데 네. 초기화는 이제 그 처음에 뭐 합을 구하는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반복을 도는 도중에 저희가 특정 부분에서 잘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초기화를 잘 해주지 않으면은 이 초기화를 해주지 않은 것만으로 답이 완전히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구현 문제를 풀 때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게 초기화 이슈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초기화 이슈를 준비를 했고요. 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좀 상세한 예제를 들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예외 처리. 예외 처리는 뭐 워낙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문제에서 만약에 답을 찾을 수가 없다면 뭐 마이너스 1을 출력해라 이런 게 있을 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이 마이너스 1을 출력을 해야 되는데 네. 출력을 안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많이 계셔서 근데 이런 것들 처리 안 해주시면은 총 50개 테스트 케이스가 있다. 그 중에 뭐 49개를 맞는다던가, 뭐 48개를 맞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되게 아쉽게 점수를 못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예외치를 좀 잘 해달라. 이제 세 가지를 첫 번째 저희가 구현 실수로 꼽았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세 가지 첫 번째 저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잘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미 뭐 공부하시면서 연습은 많이 하셨겠지만 그래도 이제 시험 당일은 시간 제약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미리미리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꼭 담아두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는 안 하시다가도 시험장이라는 그 어떤 환경이 주는 압박감 때문에 네. 실수를 종종 이렇게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초기화 이슈를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이것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저희 내부에는 빙고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네, 네. 빙고가 이제 사회자가 몇 번째 수를 부르면 빙고가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 평소에 저희가 빙고 게임을 할 때 1빙고가 5번 유지됐다고 해서 5빙고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1빙고가 5번 유지되면 그건 1빙고죠. 네.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초기화를 안 해주면 컴퓨터는 5빙고라고 인식을 해버리거든요. 이런 것처럼 네. 이제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실수인데 컴퓨터로 문제 풀다 보니까 나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네. 그런 것도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뭐 그 채팅창에 2부 언제 시작되냐고 아마 사피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막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공지는 보내드렸는데요. 저희가 요 1부는 한 10분 정도 진행하고 나서 바로 사피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1부도 좀 들으셔야 되는 게 어차피 사피 시험 볼 때도 이런 그렇죠. 컴퓨팅 마인드 이런 것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네, 뭐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랑 알고리즘의 일부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빨리 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문제에 대한 유형 분석 실패입니다. 네, 문제에 대한 유형 분석 실패인데 네.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죠. 그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문제 유형을 볼 때 완전 탐색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해보면 네. 재계함수가 필요한 완전 탐색이 있고 재계함수가 필요하지 않은 완전 탐색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재계함수가 필요한 완전 탐색 문제인데 재계함수를 쓰지 않는다고 판단하시거나 재계함수가 필요 없는 완전 탐색 문제인데 재계함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거나 그러면은 이제 난이도가 낮은 문제를 난이도를 높여서 푸시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사실 효과라고 말하기 좀 그렇죠. 이게 잘못된 효과네요. 그렇죠. 페널티가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시간 내에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비슷한 맥락으로 BFS 문제인데 DFS로 푸신다거나 DFS를 써야 되는 문제인데 BFS로 푸신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거나 그렇겠네요. 답을 내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알고 계신 개념일 수 있게 다 알고 계신 개념일 텐데 네.
그런 것들이 정말 이 문제에 적합한가 아닌가를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추가적으로 이제 맨 밑에 있는 MST 제가 물음표 해놨죠. 이제 그 이유는 이 문제가 MST에 대한 어떤 알고리즘을 써야 되는 문제인가 아닌가에 대한 것도 판단하실 때 네. 여러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해 주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다 연결시켜야 되니까 MST다 네. 이런 게 아니라 완전 탐색으로 하면은 시간 복잡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건 네. MST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가지고 판단을 해주셔야지 네. 이제 그 MST가 진짜 필요한지 아닌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시간 복잡도를 계산해 보시면 굳이 이런 어려운 알고리즘을 안 써도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해 주시면은 이제 좀 여러 가지 유형 분석을 할 때 이제 잘못 판단하시는 실수를 하지 않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 세 번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 네. 네, 이제 과도한 디버깅 시간인데요. 네. 이제 과도한 디버깅 시간은 이제 약간 그 코딩을 하시다 보면은 문제를 네. 풀다 보면은 디버깅을 할 때 굉장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송출에 문제가 있어서 세팅을 좀 바꾸는 사이 여러분들께서 또 여러 가지 채팅창에 의견들을 올려주셨어요. MST 부분부터 안 들렸다. 저희가 뭐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네. 우선 그 MST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였냐면요. 이제 이 MST가 필요하다 아니다를 판단을 할 때 어떻게 판단해야 이제 되느냐에 대한 그렇죠.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네. 이 문제의 n제한 크기 이제 반복량이 주어진 n제한 있잖아요. 그렇죠. 그 n제한을 바탕으로 완전 탐색을 할 경우에는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네. MST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이제 이 알고리즘이 꼭 필요한지 아닌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려면 뭐 시간 복잡도를 잘 계산할 줄 아셔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MST라는 알고리즘들을 일방적으로 나올 거라고 이제 생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준비가 좀 덜 됐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시면 못 푸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사실 근데 이제 반복량을 봤을 때 굳이 MST가 아니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일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네. 그래서 판단을 하실 때 이런 여러 가지 근거, 뭐 시간 복잡도나 등등의 근거를 바탕으로 이 알고리즘은 이 유형이 필요하다. 네. 이 문제의 유형은 이 알고리즘이 필요하다를 결정하시면은 문제에 대한 어떤 접근을 잘못하셔서 문제를 못 푸시는 일들은 없으실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네네, 세 번째. 세 번째 저희가 하지 말아야 될 실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그 과도한 디버깅 시간을 제가 한 축으로 잡았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저도 이런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칠 때 되게 많이 경험했었던 부분인데 이 처음 문제를 이제 이 디버깅이라고 하면은 이 버그를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말 그대로 버그를 잡는 문제다 보니까 버그를 없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아예 버그가 없으면. 네, 그러니까 뭐 무슨 좀 이상적인 말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사실 이제 그 디버깅을 하다 보면은 우선 시간이 너무 잘 가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힘들게끔 하는 요소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 디버깅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 문제를 읽으실 때 문제가 가장 객관적으로 보이실 겁니다. 그렇겠죠. 네, 당연히 그렇겠죠. 네네네. 그래서 문제가 가장 객관적으로 보이실 때 문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가시면서 문제에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저희가 중요시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해두시는 거죠. 네. 그걸 바탕으로 이제 설계를 하시는 건데 네. 이 두 번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설계의 비중과 코딩의 비중을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도 되게 네네네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디버깅 시간을 줄이려면은 버그가 없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설계의 비중을 더 높여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에 대한 비중이 이제 높게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네. 아무래도 설계를 이제 꼼꼼히 했다 보니까 이 코딩을 했을 때 이 설계에 대한 버그가 아무래도 작겠죠. 네. 대부분의 디버깅은 이 설계의 어떤 미흡함으로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설계의 비중을 높여서 진행해 주시면은 상대적으로 코딩을 하다 발생되는 어떤 실수에 의한 디버깅을 줄일 수가 있다라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과도한 디버깅 시간 줄이는 것들은 뭐 계속 똑같은 맥락인데 그냥 알고리즘에 대한 설계, 알고리즘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 더 높게 중요시하게 해주시는 방법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그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전 문제를 푼다는 게 알고리즘을 설계를 할 때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딩을 하는 거는 이제 푼 문제 방식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을 중요시해달라. 비중을 이제 예를 들면은 뭐 50대 50 또는 그 이상을 알고리즘 설계 투자를 해달라. 50대 50 이상으로. 예. 네. 지금
뭐 채팅창에도 설계를 어느 정도 그럼 해야 되냐고 네. 그러셨는데 시간으로 따지고 봤을 때도 반 이상을 설계에다가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뭐 제 경험에 비추어서 네. 말씀드리면 네. 이제 저 과거에 어떤 특정 대회를 음. 준비했을 때 음. 가장 좋은 성적을 냈을 때가 있을 거잖아요. 음. 그때 거의 한 7대 3 비중으로 또는 8대 2 비중으로 알고리즘 설계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저도 그 저희 수강생 중에 합격자 같이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한번 얘기했을 때 그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때 왜 그 A4 용지 나눠주잖아요. 그쵸. 코딩 테스트 당일날. 그걸 빽빽하게 다 채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뭐, 모든 제약 조건들 거기다 다 표시하시고 그게 어떻게 보면 설계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분은 저도 기억이 나는데 네, 네, 네. A4지 4장에 대한 분량을 빼곡하게 다 채우셨다고 그렇죠, 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설계가 어느 정도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한 답은 지금 손 대표님께서 정확히 얘기해 주셨는데 시간에 있어서 50% 이상을 할애해야 되고 주어진 A4 용지는 빼곡하게 다 쓸 정도의 설계 시간을 투입해야 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뭐 사실 개개인마다 하시는 방법의 차이가 있겠지만 네. 설계는 최대한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 네. 설계를 되게 꼼꼼히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은 이제 이 자리를 통해 좀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또 저희 음성이 좀 끊기고 있나요? 어떠세요? 지금 사실은 오늘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광화문 집회도 있고 막 그래서 와이파이 사정들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안 좋은 것 같고요. 다행히 이제 여러분들 채팅창에 의견들 주시면서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그걸 보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은 잘 들리시나요? 계속 진행을 하시죠. 뭐 네네네. 지금 잘 들리는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래서 알고리즘 설계 비중과 코딩의 비중은 50% 이상을 알고리즘 설계에 집중해야 되고 당일날 주어지는 A4 용지 4장은 빼곡히 채울 수 있을 정도로 거기다 이제 제약 조건들까지도 잘 쓰면서 설계의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어떤 걸까요? 네, 그 네. 최적의 방법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인데요. 네, 좀 이제 말이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렇죠. 설명해 드리면 일단 뭐 특정 방법을 생각해 내셨어요. 네, 이 방법을 그대로 이행을 하면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보다 더 간편하고 더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 번 더 의심해 보는 거예요. 더 간편한 방법. 네, 네, 이제 네.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 때 A라는 방법과 음. B라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이제 가장 쉽게 코딩할 수 있고 가장 실수할 확률이 낮은 게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선택하심에 따라서 네, 문제 풀 때 이제 문제를 완성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한 게 답이 나오는 방법이라도 이제 더 쉽게 답을 도출하는 방법이 없는지를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더 고민해 보시면은 더 나은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크게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실수하지 말아야 될 걸 잘 정리해 주셨는데 이제 네 번째 게 남아 있는데 제가 아까 그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 중에 한 분이 당일이 되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쓰셨는데 사실 지금 이 네 번째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이 부분이요. 사실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많이 하시는 실수들이에요. 사실 요걸 이제 손 대표님께서 마지막에 딱 정리해 주셨는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아, 네. 우선 당연히 시험장에 떨리시는 것들은 정말 너무 공감이 가요. 전 지금도 떨려요. 막 실수할까봐 지금도 막 떨리는데 네, 지금도 당일날 얼마나 떨리시겠어요. 네, 지금도 떨리죠. 우선은 이제 실수하게 되는 어떤 트리거들이 아마 시험장에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면 문제를 받아봤는데 내가 좀 어려운 유형이 나왔다거나 아니면 이제 문제를 풀고 있는데 구현하다 보니까 변수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제 어떤 변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본인이 잊는다거나 그렇게 본인을 당황시키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 좀 대비하고자 저희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우선은 그런 것들 좀 줄이시려면은 일단 어떤 특정 개발 환경 의존도가 높을 때를 본인이 현재 어떤 개발 환경 의존도가 높아져 있는지를 한번 이제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를 들면 잠깐만요. 지금 다시 또 잘 안 들린다고 그러시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지금 어떻게 계속 소리가 끊기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계속 소리가 끊기고 있는데 지금 다시 잘 들리실까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어서 저번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오늘 계속 끊기네요. 목이 타네요.
저희가 지금 동일한 환경인데 이제 외부에 좀 확실히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영상 자체를 좀 고품질로 전달드릴 수 있는 방법들은 저희가 별도 또 안내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아, 정확히 하시네요. 지금 저희가 광화문 쪽에 있어서요. 지금 많이 좀 끊기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재방송은 없나요?가 이제 질문 주셨는데, 네, 지금 너무 송출 환경이 안 좋으니까 저희가 동일한 내용으로 재방송을 하는 것도 네, 빠른 시간에 준비해서 이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다고 그러시네요. 그러면 네, 잘 나오고 있으니까요. 마지막 네 번째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럼 첫 번째 특정 개발 환경 의존도가 네, 여기서부터 하면 되는데, 네, 자 이제 제가 예를 들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음. 2019 버전을 쓰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시험장에 가면은 그 버전이 아닐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9 버전에 특화된 기능을 쓰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 잘 체크해 봐 주셔야 돼요. 네. 예를 들면 뭐 디버깅 기능이 단축키 같은 게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굉장히 조심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변수 이름 설정하실 때 이제 저희가 대비하는 시험 같은 소프트 역량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구현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코드가 길어지고 사용하는 변수도 되게 많아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변수에 어떤 일관된 규칙이 없으면은 이제 어떤 변수를 자기 쓰고 있는지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긴장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네. 변수 이름 설정하실 때 지금 제가 한 예시를 준비했는데 뭐 next, done 음. 특정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의 단어를 붙일 때 한 단어 두 개의 단어를 붙는 지점은 대문자로 표현해 주신다던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변수 이름을 좀 관리를 하시면은 음. 이제 이런 어떤 디테일을 구현하실 때 어려움이 없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아주 싶고요. 좋은 테크닉이네요, 이거는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라이브러리 문법인데 네. 이게 가장 많은 분들이 당황시켰던 요소인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이제 그 코딩을 하시다 보면은 벡터라는 개념을 많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쓰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신데 이게 이 꺽쇠 닫히는 부분 있잖아요. 네, 꺽쇠. 이제 벡터 닫히는 부분이 꺽쇠가 두 개 연속으로 나오게 되면은 시험에 시프트 연산자가 있어요. 네. 그거랑 이제 그 충돌이 나면서 에러가 날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에러가 음. 특정 컴파일러 버전에서는 안 나고 이제 뭐 시험장 컴파일러 버전에서는 에러가 나고 이런 알 경우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뒤에 한 칸 이제 꺽쇠 사이를 한 칸 띄우면 됩니다. 아. 네, 근데 이제 너무 긴장이 되다 보면 띄워볼 생각도 못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문제를 그냥 그 어떤 꺽쇠를 한 개 띄우면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두 번 들었던 피드백이 아니라서 맞습니다. 여러분들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것까지 해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실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아, 오늘 저희가 지금 시간은 상당히 오래 진행이 됐어요. 저희가 중간중간에 이제 예기치 못하게 광화문 행사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요. 지금 와이파이 계속 끊기고 그러는 상황들이어가지고 지금 송출 끊기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늘어지긴 했는데 저희가 네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 시험 당일날 가셔서 실수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미리 한번 짚어드렸어요. 미리 짚어드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2주 조금 더 남았는데 마지막 정리 잘 하시고 시험 당일날 가서 시험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험 시간 늦으시면 절대 안 돼요. 저희가 이제 장소가 수원도 있기 때문에 좀 멀어서 시험 장소에 늦지 않도록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안 들리나요? 아, 지금 그래도 뭐 안 들려도 될 것 같아요.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네. 저희가 2부는 여러분들 또 관심 있으신 이제 코딩 테스트뿐만 아니라 공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시험을 잘 보시는 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또 관심을 가지시는 것들이 이제 사피예요. 사피. 이제 들리시죠? 저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여러분들 지금 계속 버퍼링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안 들리고 방송이 끊기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불편하셔서 저희가 지금 일단은요 지금부터라도 진행하면서 또 중간에 끊길 수가 있어요. 그래도 저희가 그냥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을 해서 이 진행분에 대해서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저희가 여러분들 뭐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루트를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리고 고품질의 녹화된 영상을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한번 진행을 해보죠. 저희가 이제 또 사피라고 삼성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뽑아서
1년 동안 프로그래밍 교육을 시켜서 취업까지 시키겠다는 아주 좋은 취지의 프로그래밍 사피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사피도 또 이제 인원을 뽑기 시작할 텐데요. 그래서 그 사피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들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사피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도 이제 뭐 취업 사이트들 많이 회원 가입이 돼 있어서 보면 사피에 대한 질문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문제가 나오냐, 준비를 하고 싶은데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오늘 손 대표님께서 또 직접 사피 교육과정 진행도 해보시고 또 시험 준비해서 합격자들도 보시고 직접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 사피 유형이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그 스와피 자체가 뭐 삼성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되게 실질적으로 많은 교육 과정을 담고 있고 점점 확대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 이건 잘 준비했고요. 우선 이제 저희가 뭐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하는 유형에 대해서 좀 전달 드릴 거고요. 네. 지금 이제 객관식 유형 같은 경우에는 한 15문항이 나오는 것으로 공지가 된 적이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한 30분 정도에 15문항을 해결을 하셔야 되고 음, 이제 그때 나오는 문항들은 주로 수리 그리고 추리, 논리 능력을 보는 문항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수리, 추리, 논리 능력이라고 하면은 약간 추상적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응용 수리 영역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뭐 거리, 네. 속력, 시간을 계산하는 문제. 네, 네, 어떤 뭐 작업량이 있을 때 여러 명이 작업을 하면은 몇 시간에 끝나는지 네. 이런 식의 특정 어떤 뭐 거리, 속력, 시간 또는 뭐 일의 양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문제가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확률을 계산하는 문제라던가 네, 경우의 수 또는 이제 어떤 그래프나 표를 보면서 이 네. 표에 대한 해석을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것 같고 음, 그다음에 이제 이자 계산을 하거나 이제 어떤 최대 최소 값을 구하는 그런 식의 유형들이 주로 이제 저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손 대표님 지금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가 올라왔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응용 수리 부분이 뭐 아마 지사트 얘기하실 것 같아요. 지사트 인적성 문제와 동일한 유형인가요? 뭐 이제 저희가 사실 음. 오피셜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니고요. 그렇죠, 저희가 그렇죠. 추측하는 동일하다 이게 완전히 그렇게 네. 저희가 뭐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죠. 저희는 이제 들었던 정보나 네. 네. 설명회에서 음. 이제 이걸 담당하셨던 담당자분의 말씀을 전달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이제 그 설명회에서는 지사트 유형과는 뭐 다르지 않나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네, 네. 한 1년 전이죠. 1년 그렇죠. 전에 뭐 전주에서 열렸던 네. 설명회 간 적이 있는데 네. 그때는 좀 그런 식으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분석을 해봤을 때 어떤 범주를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범주가 막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네, 네. 근데 어떤 그 담당자분께서는 지사트랑 좀 다른 유형의 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네네. 뭐 일단 지사트에서 인적성 문제 준비를 하셨던 분들에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긴 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지사트 문제에 주안점을 맞추시기보다는 최대한 어떤 사피에 대해서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제 컴퓨터적 사고력 문제를 되게 중요시한다는 거 봤을 때 이제 뭐 이게 저희가 소개드리고 있는 수리, 추리, 논리 능력 문항에서 뭐 지사트를 유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문항이 있으니까 네. 뭐 저희가 이제 분석하고 있는 유형에 대해서는 뭐 겹치는 문제가 있으면 봐주시면은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또 그 채팅창 질문 중에 비전공자들이 많이 합격하냐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거기에 대한 간접적인 대답을 지금 손 대표님이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이 그 사피 문제 자체가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기반으로 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비전공자 중에서도 그런 것들이 가능하신 분들은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코딩을 활용하는 능력보다 실제 코딩에 필요한 전반적인 좀 베이스가 된 능력을 보시기 때문에 네. 비전공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합격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관식이 그렇게 어렵다고들 다들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제 객관식도 그렇겠지만 주관식도 좀 컴퓨터적인 사고력을 되게 진단하는 문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5문항을 한 30분 가량 걸려서 푸시는 이제 식의 시험이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때 어떤 문제가 나왔냐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저희는 수험생 분들이 이제 어떤 특정 문제가 뭐 이런 상황이었다 이런 정보를 가지고 좀 유출을 해봤을 때 네. 이제 알고리즘 유형의 문제가 나왔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리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가 나왔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네. 알고리즘 유형의 문제가 나왔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제 뭐 자료 구조라든가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주어진 문제 상황을 검증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검증까지. 예, 뭐 검증하는 문제라고 하면은 네. 코딩을 해서 이제 검증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이 알고리즘을 쭉 따라가서 어떤 이제 케이스에 대한 답을 냈을 때 음. 일치하는지 보는 게 있을 텐데 네네네. 이제 어떤 인풋이 주어지면은 특정 아웃풋을 도출해서 음. 이제 이 어떤 그 알고리 다시 설명드리면 어떤 알고리즘에 특정 인풋이 들어가면은 아웃풋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런 네. 것들을 이제 맞추는 문제가 오. 나왔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 네네네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객관식이나 주관식이나 문항수는 다른데 이제 시간 배분은 똑같네요.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주관식 한 문제 한 문제가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좀 컴퓨테이셔널 띵킹 유형의 어떤 그 이제 능력을 진단하는 시험은 많은 분들이 보시기가 힘든 환경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기존에 좀 없던 유형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좀 특히 더 잘 준비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어떤가 이 주관식은 문제 길이도 좀 길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내부에 있는 알고리즘 문제로 뭐 응.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어떤 예상 유형 분석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 네네. 그거 한번 보시죠. 네, 네.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네네네. 좋습니다. 우선 예를 들면 저희 내부에 버튼 누르기라는 문제가 있어요. 오. 이제 빨간 버튼, 초록 버튼, 파란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음. 이 버튼을 누를 때 이제 각 버튼을 누를 때마다 얻는 점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점수를 가장 많이 얻고자 하는 게 이 문제의 기본적인 틀인데 음.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철수가 있는데 버튼을 누를 때마다 점수를 얻어요. 네. 근데 이제 매 라운드마다 이 음. 각각 버튼의 이제 점수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빨간색만 연속으로 두 번 누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초록색만 연속 두 번 누를 수가 없고 파란색도 연속 두 번 누를 수가 없다는 이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여러 라운드에서 어떤 색깔의 버튼을 눌러야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냐 음. 이런 식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 이 문제를 이제 뭐 n 제한에 따라서 이제 그 주어진 n의 크기에 따라서 완전 탐색으로 풀 수도 있고 동적 계획법으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이 주관식 문제용 아마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렇게 문제 설명이 나오고 나서 이제 이런 인풋과 아웃풋이 주어집니다. 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여기 이제 왼쪽 하단에 인풋을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인풋이 총 3개의 라운드가 있고 음. 27 빨간색이 27 그다음에 뭐 초록색이 8 이제 파란색이 파란색이 28. 네, 28 네. 이제 이렇게 그 각각 라운드마다 버튼의 가중치가 있죠. 네. 네. 근데 이걸 어떻게 누르면은 가장 최대가 됐냐 봤을 때 아웃풋 보시면은 87 돼 있잖아요. 네. 네.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빨간색 어. 27을 누른 거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파란색 40을 누른 겁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 라운드에서는 이제 중간에 있는 초록색 20을 20을 누른 거. 눌렀겠네. 이렇게 네. 하면은 87이라는 그러네요. 최대값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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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는 굉장히 이제 이게 왜 컴퓨테이셔널 띵킹이지?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가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뭐 이런 걸 예제로 주고 어. 이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음. 인풋을 구하는 문제가 아마 제 생각 출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네. 이제 예상을 해보는데요. 네. 이렇게 인풋이 9개, 라운드가 9개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일반적인 문제 해결 방법으로 모든 걸 다 해본다 하면은 네. 네. 경우의 수가 벌써 엄청 많아졌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알고리즘적인 기법으로 이거 접근을 하면은 이제 그렇게 실수할 확률을 낮추면서 이제 답을 도출할 수가 있는데 그냥 무작정 다 해보면은 어떻게 다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아마 그렇죠. 드실 그렇죠. 거예요. 시간만 다 소비되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알고리즘에 대한 어떤 좀 기반적인 좀 전반적인 이해가 있으면은 네. 이것들 되게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답을 내실 수가 있는데 네. 그게 아니면 답을 내기가 되게 어려운 문제 유형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뭐 특정 이 5가지 만약에 인풋 아웃풋을 맞춰야 된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인풋이 9개라면 뭐 두 번째 인풋은 20개입니다. 이런 것들은 진짜로 이제 특정 체계적으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답을 내기가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웃풋을 맞춰서 어떤 주관식 문제를 풀어가는 유형이 이번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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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또 중간에 저희가 얘기하는 중간에 좀 끊겼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녹화된 것을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끊기는 타이밍이 아주 절묘한데 죄송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끊겼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요 여러분들께서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일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네네 네,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그 다음은 없고요. 네, 여기까지. 네. 이제 그래서 그 인풋이 커졌을 때 그걸 손으로 따라가서 적절한 아웃풋을 찾아내는 유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포인트가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알고리즘 역량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걸 봤을 때 네. 확실히 좀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이제 요구하는 문제가 맞는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이런 식의 유형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좀 보다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뭐 일부에서 코딩 테스트 준비를 위해서 실수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2부에는 사피 과정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처음 생방송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사피 관련된 것들은 아직 준비하실 시간들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갖도록 하고요. 근데 이 사피가 사실은 뭐 이제 저희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니까 손 대표님께 좀 여쭤보는데요. 사피 과정을 하게 되면 확실히 도움이 되겠죠? 네, 이제 아무래도 가장 공인된 기관, 어떤 공인된 기업에서 진행하는 과정이고 실질적으로 그 사피에 1기로 합격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되게 매력적인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1년 동안 이 프로그래밍하고 알고리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1년 동안 교육을 받고 나면 당연히 이제 실력이 늘어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실력을 검증하는 방법이 이제 삼성이 시행하고 있는 상시 테스트를 가지고 뭐 사피 내부에서도 이제 A와 A 플러스 받는 분들이 있다고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취업하는데 어떤 회사에서건 필요로 할 인재일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까 또 질문이 하나 올라왔었는데 신한은행에서 사피 뭐 이수자들만 채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냐? 근데 뭐 그런 부분은 당연히 생길 것 같아요. 그죠? 뭐 일반적인 뭐 국비 지원 교육을 받는 분들을 뽑는 기업들도 있듯이 사피를 수료하신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채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게 예상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그 사피 과정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궁금하신 점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피 관련해서도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다음 생방송 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사피가 곧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네, 곧 네, 전형이 네. 나올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제 매주 이렇게 이 라이브 방송을 다음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네. 이제 방송을 할 텐데 이제 이 유형 분석이 1부였고요. 음흠. 이제 2부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유형이 이러한데 그럼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게 실질적인 부분이죠. 네, 그다음 또 3부는 특정 중간식 문제를 좀 더 저희가 디테일하게 한번 예상 문제를 한번 저희가 제안을 드린다거나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주차별로 이렇게 시리즈로 준비를 해서 준비를 하실 때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저희가 사피도 3기를 이번에 뽑는 거죠? 3기. 네, 그렇죠. 3기를 뽑는 거죠. 네, 저희가 다행스럽게도 1기 뽑을 때부터 저희가 이제 과정을 열고 수강생들 도움을 드렸었기 때문에 노하우들이 좀 많이 쌓여 있어서 그 노하우들 중에 일부를 이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 대표님 또 긴 시간 동안 수고해 주셨고요. 다시 한번 좀 양해 말씀 드리는 것은 오늘 방송 중간에 버퍼링이 좀 심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요 녹화된 부분, 버퍼링 없이 녹화된 부분을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저희가 의사소통 드려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루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과정 가운데 저희 생방송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알고리즘 잡스의 손진호 대표님과 지승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